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경영 2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동영상 강의도 지금 챕터 1이죠.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세계화, 글로벌화와 관련된 챕터 1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2주차 첫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 볼 내용은 국제기구들의 출연입니다. 즉, 이런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들의 어떤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것과 관련된 주요한 국제기구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주요한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수업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기구들의 역할 증대, 국제기구들의 출연입니다. 시장이 글로벌화되고 기업 활동이 국경을 넘어 전개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을 규제, 감시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관한 국제적 조약들을 체결,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국제기구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기구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한국어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번역되는 GATT와 그 후속 기구인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국제무역기구, 그리고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한국어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번역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매기관인 월드뱅크, 한국어로 세계은행입니다. 그리고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한국어로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 기구들은 참여국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며 그 기능을 국제적 조약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TO와 그 전신인, 그렇죠. 여기서 전신이란 말은 한국어인데 WTO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었고 그 어떤 것이 발전해서 WTO가 된 거죠. 그래서 WTO와 그 전신인 GATT다. 이런 말은 GATT, 곧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협정이에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었고, 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발전해서 WTO, 세계무역기구라는 어떤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조직, 기구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WTO와 그 전신인 GATT는 국제무역 시스템을 감시하고 회원 국가들이 체결한 무역 협정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1년 현재 전 세계 무역의 97%를 담당하는 154개 국가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어서 이 기구는 국제무역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WTO는 또한 회원국들 간의 추가적인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여기서 다자간 협정이라는 말은 다자간 협정이다. 이 말은 여러 국가들,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협상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TO는 또한 회원국들 간의 추가적인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설립 이후 WTO 그리고 그 전신인 GATT는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회원국 간에 많은 무역 장벽이 철폐되어 보다 개방된 글로벌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만일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없었다면 시장과 생산의 글로벌화는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WTO를 상세히 소개하는 우리 수업 교재 챕터
6장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 기구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와 월드뱅크입니다. 세계통화기금과 세계은행입니다. IMF와 월드뱅크는 즉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드에서 개최된 44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탄생하였습니다. IMF는 국제통화 시스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월드뱅크는 국제적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과거 60여 년간 이들 기구는 국제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월드뱅크는 사회적 인프라, 예를 들면 도로와 댐,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장기의 낮은 금리의 투자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MF에 비하여 그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적었습니다. IMF는 흔히 경제 위기에 빠져 자국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기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IMF는 경제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한국, 태국, 터키 등에 그러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IMF는 최근 들어 2008년부터 2009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원국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대출은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IMF는 대출을 받은 국가 정부에게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경제 정책들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IMF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 교재 챕터 9에서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여기에 지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라고도 하죠. 네이션에 복수 S가 붙어서. 자, 국제연합 UN은 1945년 10월 51개 국가들에 의하여 국제적 협력과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어서 회원국 수가 191개에 이릅니다. 유엔에 가입하는 국가는 국제관계에 관한 기본적 원칙들을 규정한 유엔 헌장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이 헌장에 따르면 유엔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유지, 두 번째, 회원국들 간 우호적 관계 촉진, 세 번째, 국제적 문제 해결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네 번째, 회원국들 간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역할의 수행입니다. 비록 평화 유지가 유엔의 역할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이 기구의 다른 중요한 임무는 생활 수준 향상, 고용 기회 확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촉진시키는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그러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총 업무 중 약 70%를 할당하고 있고 월드뱅크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들과도 긴밀히 협력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근거는 모든 지역에서 빈곤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항구적인 국제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G20, G20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기구는 G20, G20입니다. 1999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19개국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 그리고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20, G20은 본래 개발도상국들에서 발생하는 경제 위기에 주요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G20, G20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주요 국가들이 토론하고 협의하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더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가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국제적인 차원의 기구들이 필요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기구들이 실제로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요한 국제 기구들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국제연합, G20, G20을 우리 수업교재는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교재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와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은 세계화의 촉진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거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수업 교재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감소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감소됨으로써 세계화는 더욱더 촉진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기술 변화가 세계화를 더욱더 촉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의 촉진 요인으로서 첫 번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 두 번째 기술 변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수업 교재에서 좀 요약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요. 글로벌화 추세는 두 가지 거시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재화,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둘째는 기술 변화로서 특히 최근에 급속히 이루어진 통신, 정보 처리 그리고 수송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계화의 촉진 요인으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표 1-1 가치 비율로 계산된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 지금 뭐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전반적으로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 표에 전반적으로 이제 1913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전 세계 국제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그러니까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을 팔려고 할 때, 수출하려고 할 때, 그때 그 국가에 혹은 그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관세. 그 관세 수준을 어떻게 했는가. 그 관세 수준이 낮아졌는가, 높아졌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13년에서 201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전 세계 주요한 국제무역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팔려고 하는, 수출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춰왔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거를 표시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우리가 특별히 무역에 대한 장벽이 감소했다는 점. 대표적인 무역 장벽이 관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세 수준을 계속 감소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수업교재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많은 국가들은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높은 장벽을 구축하였습니다. 국제무역이란 한 기업이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영어로 Foreign Direct Investment, 약자로 FDI라고 불리우는 해외 직접 투자는 모국 이외의 지역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할 때 발생합니다. 무역에 대한 장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각국은 관세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웃을 좀 어렵게 만드는 혹은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그런 약간 보복적인 성격의 무역 정책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서로 경쟁적으로 높이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제적 수요가 침체되면서 1930년에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죠. 어떤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선진국들은 재화,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가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협정 하에 회원국들, 현재는 153개국인데요. 이 협정하의 회원국들은 그동안 8차에 걸친 국제적 협상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춰왔습니다. 가장 최근 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로서 1993년에 종결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무역 장벽은 더욱 낮춰졌고 기존의 공산품만이 아니라 서비스까지도 가트 협정의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고 국제무역 시스템을 감독하기 위한 국제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WTO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교재에서 이 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표 1-1, 이 표는 가트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른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 관세율은 195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4%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쉽게 설명하면 결국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년 동안에 그 국제교역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상대방 국가 혹은 상대방 국가 기업이죠. 그 우리나라에 어떤 제품을 팔려는 그런 상대방 국가나 국가 기업 그리고 그 제품에 어떻게 돼요? 부과하는 세금, 관세를 점차 낮춰왔다는 것입니다. 점차 낮춰왔다는 것, 낮게 했다는 것, 낮춰왔다는 것, 관세 수준을 낮춰왔다는 것이 바로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니까 국가들 간의 국제무역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국제무역이 더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 국가 간의 어떤 경제교류는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에서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다. 여기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아까 설명했죠. 해외 직접 투자는 모국 이외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기업이면은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자할 때 발생하는 것,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들면은 한국 기업이 뭐 미국에
혹은 뭐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이러한 게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에 대한 장벽이 감소했다면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어떤 규제, 해외 직접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주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한국 기업이 더 많은 국가에 한국 말고 다른 국가에 가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또 한국으로 치면은 다른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에 진출해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에서 뭐 공장이나 사업체 설립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더 웰컴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그 규제, 해외 직접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풀어주고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해외 직접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한국에 다른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이나 사업체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국제 무역, 국가 간의 국제 무역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세계 각국의 경제 교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세계화, 글로벌화는 더 촉진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는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와 관련된 우리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자,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 많은 국가들은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1992년부터 2009년 기간에 해외 직접 투자에 관련된 법률 개정은 약 2,700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90%가 해외 직접 투자에 보다 호의적인, 긍정적인 어떤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에 보다 호의적인, 해외 직접 투자를 더 환영하고 해외 직접 투자를 더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법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그런 정책들이 그 해외 직접 투자를 더 많이 허용하고 더 많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 내용으로 일단은 이 세계화의 촉진 요인 관련해서 첫 번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감소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동영상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